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요구도 조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요구도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도 조사에 있어서 우리가 대략적인 그 목적과 범위를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진행하는 게 자료 수집이죠. 이 자료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이나 기관 등에 의해서 이제 이미 만들어진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차 자료는 이 2차 자료가 아닌 새롭게 수집한 그런 이제 자료가 이 1차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1차 자료 같은 경우는요, 이 조사 목적에 이제 적합한 그 자료를 우리가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이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사자가 직접 수집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 목적에 이제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이제 그 자료들을 우리가 취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점은요, 2차 자료에 비해서 이게 새롭게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자료는 어떨까요? 2차 자료의 장점으로서는 우선 이제 그 시간이나 비용의 경제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갖다가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좀 이제 자료를 얻기가 좀 수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 자료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국가나 지역 단위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그 연구자가 이 내용이나 뭐 분류나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이미 오래된 자료다라고 한다면 사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그 수집된 그 자료 자체가 신뢰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들을 이제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먼저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2차 자료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자료 분석이나 이제 기록 검토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2차 자료를 이제 방대한 양의 2차 자료가 존재를 할 텐데 이 2차 자료를 선별해내는 거, 어떤 자료가 이제 유용한 자료인지를 평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그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요건으로는요, 우선 최신 정보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믿을 만한 정보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자료가 체계적인 계획과 훈련으로 수집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대상자에게서 이제 수집된 이제 올바른 그 경로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고 충분한 수가 응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세부 집단별로 그 보고가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그 2차 자료가 이제 유용한 자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보통 이 2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료의 대표적인 자료로서는 이제 그 생정 통계라고 하는데요. 출생이나 사망에 대한 자료 아니면 감염병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보건당국에 보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있을 거고 그 밖에 이제 뭐 서베이라든가 아니면 검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발표가 되는 보건 의료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 이제 1차 자료로 넘어가서요. 1차 자료는 2차 자료가 아닌 직접 수집한 자료가 이제 2차 자료, 1차 자료다라고 했는데요. 이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법이 있고요. 아니면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얻는 관찰법, 아니면 면접조사를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자료를 획득하는 면접조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델파이 조사라든가 지역사회 포럼이나 공청회 같은 것들로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설문조사법입니다. 설문조사법은 주로 이제 그 질문지를 이용해서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주로 이제 양적 조사 방법, 숫자를 통해서 그 이제 빈도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 방법은요, 다시 질문지법 법과 면접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뭐 자기 기입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편 조사나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면접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접 면접을 하거나 뭐 전화 면접을 통해서 주로 이게 면접법이다 하더라도 그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유형은요, 이게 이제 오픈 퀘스천이냐 아니면 이제 클로즈 퀘스천이냐에 따라서 이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이제 그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1차 자료를 수집하는 설문조사 방법에는 자기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모아놓고 집단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방법, 아니면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서 받는 방법,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웹 기반으로 조사를 하는 거, 아니면 직접 면접을 하는 거, 아니면 전화 조사를 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관찰에 대한 부분이고요. 관찰법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는 질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법의 그 종류로서는요, 뭐 참여 관찰이 있고, 뭐 준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이제 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직접 그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그 지역 혹은 그 대상에 정말 직접 들어가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고요. 비참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왜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바깥쪽에서는 보이는 거울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참여 관찰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준참여 관찰은 이제 일부 그 내용에만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그 관찰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관찰은 거의 이제 그 지역 사람의 일부가 돼서 이제 관찰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이제 주로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방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법은 이제 이 관찰법의 조사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장점은 이제 조사자가 직접 현장을 이제 포착할 수 있다는 거고, 언어적인 방법 이외에도 이제 비언어적인 방법들을, 비언어적인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료의 소스 자체가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언어가 좀 이제 안 되는 뭐 유아라든가 동물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단점으로는요, 관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빈도 자체가 자주 이제 그 좀 희귀하게 관찰이 되는 그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관찰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 관찰한 내용을 이제 그 누가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객관성이 결여가 될 수도 있고, 수량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관찰하는 사람이 이미 그 관찰 대상자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찰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나 보안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조사법이고요. 면접조사법 같은 경우는 조사자가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고 면접자가 이제 기록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 그리고 전화 면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뭐 구조화된 면접은 표준화 면접이라 그래서 거의 이제 이 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클로즈 퀘스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좀 개량화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이제 비구조화된 면접 같은 경우는 정해진 질문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질문이 없이 그 면접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심층 면접 같은 게 이제 그 대표적인 비표준화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표준 집단 면접이라 그래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6명에서 8명 정도 되는 그 인구 집단들을 모아서 그 모더레이터가 운영을 하면서 이
이 6명에서 8명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 면접 방법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키 인포먼트 인터뷰라고 해서 주요 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면접 조사법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장점은 이제 면접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태도나 뭐 행동 정보 같은 그 언어적인 것 이외의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 도구나 자료를 통해서 이제 관심이나 협력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요, 면접자가 뭔가 이제 잘못을 할 경우, 그러니까 면접자의 실책이 조사 결과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면접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면접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이렇게 기입을 하는 그 서베이에 비해서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그 또 다른 1차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델파이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델파이 조사라는 거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제 익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반복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조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하고요. 그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우선 이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의견이나 견해를 나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2차 이제 세컨 라운드로서 폐쇄형 설문을 통해서 이 동일한 대상자에게 그 질문을 보내게 되고요. 그 결과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다시 동일한 집단에게 여러 차례 이게 3차, 4차, 5차, 6차 뭐 여러 차례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또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이제 여러 차례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이 델파이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1차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이제 포럼이나 공청회 같은 것들을 열 수가 있는데요. 공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 요구나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은요, 단시간에 이제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그 집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요, 이 공청회나 포럼에 참석하는 사람 자체가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만 참석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도 조사에 대한 그 자료 수집은요, 실제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파악해야 되는 자료가 뭐 일반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건강 상태, 보건 문제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위험 요인, 그리고 그 위험 요인에 기여하는 기여 요인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각각의 그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2차 자료나 1차 자료, 그러니까 2차 자료를 통해서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1차 자료를 통해서 뭐 설문이나 면담이나 포럼이나 뭐 여러 가지 관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1차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요구도 조사의 자료를 우리가 획득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